청일전쟁의 결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에서 전통적인 화해 질서 속에서 조선에 대해서 우월권을 주장해왔던 청이 대륙에 있는 권력이 한반도에서 물러났습니다.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경쟁의 시대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시대의 결과물이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러일 전쟁은 일본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지만 사실은 청일 전쟁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러일 전쟁을 흔히 제국주의 간의 전쟁의 대리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만평 그림에서 여러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 뒤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고 미국입니다. 일본의 뒤에서 일본을 응원했던 나라는 영국과 미국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뒤에는 아무도 없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10여 년 전에 삼국 간섭 때 나를 도와줬던, 나를 응원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 뒤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 지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프랑스와 독일이 일본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러시아가 유럽으로 다시 외교 정책에 힘을 실었으면 하는 바람이 두 나라에겐 동시에 있었습니다. 자, 러시아를 상대로 한 일본의 뒤에 미국과 영국이 있는 이 전쟁, 러일 전쟁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열강의 이해 가운데 경제적 이해를 제외하고 경제적 이해 더하기 군사적 이해, 정치적 이해까지 동시에 관심을 갖고 그거를 실현하려고 하는 마지막 남은 두 나라, 일본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 러일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하는 걸로 갔었죠. 이렇게 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 이해에다가 정치 군사적 이해까지 다 갖는 유일한 나라인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러일 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일 전쟁이 풍도라는 섬하고 아산이라는 땅에서부터 청과 일이 전쟁이 시작되었듯이 러일 전쟁도 인천항에서 일본 해군이 당시 정박 중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인천 앞바다로 끌어내서 포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미순이라는 항구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함대에 대한 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판단할 때 인천을 장악하고 인천과 지근거리에 있는 대한제국의 수도인 한성을 장악하는 게 청일전쟁 때처럼 보급로와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데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을 완전히 자신의 전쟁 후원 세력으로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 이것은 청일전쟁 때 경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에서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고요. 리순에 대해 전쟁은 당시에 리순 대련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던 러시아가 여순이라는 곳에 러시아 해군을 정박시키고 배들을 정박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차단한다면, 그것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차지한다면 러일 전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두 군데를 공격을 했고 계획대로 인천 지역은 바로 장악을 했고 이어서 바로 한성으로 들어와서 한일 의정서를 바탕으로 전쟁의 협조를 끌어내죠. 리수는 그렇게 생각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만만치 않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리순의 공방전이 치러지는 그 시점이 조선에서는 러시아군과 일본의 군대가 전쟁하는 그 시점 이후에 러시아군은 바로 조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크게 전력을 투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만주에다가 군사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904년 2월에 전쟁이 시작되어서 3개월 만에 두만강과 압록강 넘어 만주가 러일 전쟁의 주전장이 됩니다. 자, 조선은 일본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주전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곳은 앞으로 러일 전쟁의 수행의 과정에서 일본 본토와의 연락에 중요한 중간 거점이 되어지는 거고,
전쟁 물자를 제공하는 보급 군수기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일본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한반도에서의 장악이죠. 사실은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직후에 일본 정부는 한국 주차군 사령부라는 지휘부를 동경에서 편성해서 3월 달에 서울로 보냅니다. 이 한국 주차군 사령부가 한반도에서의 관리의 임무를 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5월 달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주 전장이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군수기지로서의 역할, 중간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겠죠. 그래서 한국 주차군 사령관의 지위를 소장에서 대장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 대장이 하세가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귀족이었어요. 그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을 조선에 두어서 이 전장의 후방을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학살을 통해서 후방을 관리했던 게 청일전쟁이라면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조선인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의병이 일어나서 러시아 군대와 결합하면 전방과 후방에서 동시에 협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후방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한국 주차군 사령부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청일전쟁 때와 또 다른 일본의 군사적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거점으로서의 한반도가 또한 중요했던 또 다른 이유는 본토에서 주 전장인 만주까지 빠른 연락의 유일한 방법은 당시에는 무선이었습니다. 전신선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당시에 일본군 전신선은 한반도의 섬과 섬을 연결하는 바다를 통해서 만주로 가는 전신선하고 조선의 내륙을 통해서 가는 전신선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신선을 안정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국주차군 사령부의 역할이 중요했던 시점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전과 청일전쟁과 결정적으로 또 다른 다른 점입니다. 바로 철도를 놨다는 겁니다. 부산에서 한성까지 1905년 1월 1일 날 선을 연결을 완성을 합니다. 전쟁의 와중이었을 때 완성을 합니다. 동시에 전쟁의 와중인 1904년 3월, 그러니까 러일 전쟁 일한 한 달 뒤에 지금의 용산에서 압록강 바로 앞에 있는 신의주까지 경의선 철도를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산에서 개성까지의 철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전쟁의 와중에. 결국 뭡니까? 최단 거리로 가장 많은 사람과 물자를 만주로 공급해 나간다라는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개의 철도를 건설을 했던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바로 그러한 경부철도의 기공식을 기념하는 사진입니다. 그 기공식에 주차군 사령관의 사진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일 전쟁의 결과 1905년 9월에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흔히 외교의 끝은 전쟁의 시작이고 전쟁의 끝은 외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05년 9월의 포츠머스 조약은 일본군이 전쟁의 승기를 잡는 그 시점에 동시에 일본군이 이 전쟁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도저히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경제적인 상황, 그 시점에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미국이 중재했습니다. 일본은 이 포츠머스 조약 바로 전에 필리핀과 한반도를 놓고 미국과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을 합니다. 그게 카스라테프트 비망록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후인 1905년 4월에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해서 인도와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이 전쟁의 시작점에 있었던 시절에 일본을 도와줬던 미국하고 영국이 다시 일본과 서로 식민지에서의 이해관계를 놓고 서로 합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러일 전쟁의 결과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를 갖는 세력들을 다 전쟁을 통해서 쫓아냈어요. 청일전쟁 때는 청, 러일전쟁 때는 러시아. 자,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국제적 지위는 이곳은 일본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야, 일본의 세력권이야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과정이 카스라테프트 비망로 제2차 영일동맹 포츠모스 조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한반도에서의 구체적인 첫 번째 조치가 우리가 아는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구체적인 조치가 바로 남산자락에 외상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일상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세운 거고, 거기에 수상까지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제1대 통감으로 앉히는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으로 올 때 일본 내에서 엄청 싸워요. 나 이대로 안 간다. 나한테 한반도 안에서의 군사에 대한 지휘권을 달라, 명령권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간인 출신이잖아요. 신분 자체가 민간인이잖아요.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민간인이 군대를 지휘한다. 논쟁이 막 벌어져요. 결국은 이토 히로부미 의견대로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 즉 한국 주차군에 대한 출동 명령권을 가지고 이토가 옵니다. 그만큼 조선에 대한 지배의 장악력을 높이고자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때때로 남산자락에 포대를 설치하고 포격 연습을 했어요. 저 포는 자신들의 군사적 연습이기도 하겠지만 건너편에 있는 덕수궁이나 경복궁에서 봤을 때는 나를 향해서 포격 연습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매우 정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겼으니까 우리한테 함부로 저항하지 마. 여차하면 대포도 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군사적 조치는 러일 전쟁의 와중에 이미 주 전장에 만주러 간 직후에 일본 정부가 지시를 해요. 야, 한반도의 전체 지형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어디에다가 부대를 배치해야 되는지 적절한 데를 선정을 해라. 그래서 2년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하나 세웠어요. 자기들이 한반도를 보니까 백두대간을 따라서 북동부 지역은 산이 많고 서남부 지역은 평지가 많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서남부 지역에 부대를 촘촘히 배치하고 북동부 지역은 대러 작전, 러시아와의 대결을 예상한 정도의 부대를 배치하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에 들어갑니다. 그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와중에 북청, 원산, 의주, 평양 이런 오늘날의 38도선 이북 지역에 있는 지역 말고도 오늘날의 서울, 대전, 대구, 마산, 진해, 부산 모든 지역에서 땅을 사들입니다. 매매 가격의 20분의 1로, 때로는 무보상으로. 그리고 너무 땅을 많이 사들였어요. 나중에 부대를 실제 건설하다 보니까. 그러면 원주인한테 자기가 지불했던 돈 받은 수준에서 되돌려 주면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주지 않아요. 일본인 지주나 일본인 건축가, 일본인 상인들에게 이 땅을 오히려 더 저렴하게 팝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진출을 도와주는 걸로 가는 거죠. 군대의 진출이 토지의 약탈로 이어졌던 거죠. 그런 곳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용산이 되겠습니다. 원래 용산은 화면의 좌측에 나와 있는 정도의 공간입니다. 일본이 1906년부터 건설을 했고 오늘날도 주한미군이 있는 용산기지는 지금 화면 맨 가운데에 점선 원그림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이라는 공간을 이야기하면 지금 점선 원그림에 있는 지역에다가 그 원그림의 우측까지를 다 포함해서 용산이 되는 거죠. 용산이 일본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군대를 새롭게 주둔하고 그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통해서 전국적인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병영을 건설하고 그 병영의 건설을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물리적으로 확보하게 된 게 러일 전쟁의 결과입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의로운 병사들, 의병이 일어납니다. 전국의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난 의병들 가운데 지금 지도에서 특히 이 의병들이 주로 많이 일어난 지역이
좌측으로 보면 홍주, 즉 충청남도 지역지로부터 우측에 보면 안동, 영도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부지방 쪽에이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황해도 남쪽이고 강원도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 지역이죠. 자, 한반도를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누면 중부지방 쪽에서 의병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의병에 대해서 일본군은 어떤 대응 조치를 취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일본군 부대가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08년 시점입니다. 1907년 7월에 군대가 해산한 직후에 의병이 가을부터 활발하게 일어났으니까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배치의 방식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무력으로 의병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 와중에 나타났던 일본의 진압 방식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초토화 전술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장소는 마을 자체가 집이 몇 채가 없어요. 다 불살라져 버렸죠. 저렇게 불살라진 상태라면 사람들의 목숨이 온전했겠습니까? 당시 일본군 스스로가 초원읍의 주민을 주살하고 모든 부락을 태워버렸다라고 말하면서 가리킨 게 충청북도 제천이었습니다. 바로 저 사례인 거죠. 이러한 초토화 전술로 의병을 진압하는 작전을 벌였던 것이죠. 이런 안팎의 걸림돌에 대한 정지 작업을 마친 일본은 이듬해 8월에 용산 지역에 군대를 긴급하게 출동시키고 본토에서 헌병도 1000명을 데려와서 전국에 배치하고 군대도 추가 보장하고 용산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외출해박 삼가 모두가 다 긴장을 하고 대기하거라 이렇게 해서 대기한 상태에서 강제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1910년 8월 이후에 실시합니다.